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멀리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매 순간 파도가 부딪히는 모양도 소리의 높낮이도 바람의 방향도 조금씩 달랐다. 사람의 삶도 그랬다. 겉으로 보면 모두 비슷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마음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앞으로 남은 날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길 위에서 한참을 맴돌다 마침내 조용한 바닷마을에 내려앉게 된 한 남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정수였다. 정수는 67살이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9층에서 혼자 산 지 어느덧 8년이 넘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 아파트는 집이라기보다는 그저 잠만 자는 큰 상자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퇴직은 3년 전이었다. 회사를 떠나던 그날, 그는 마지막으로 회사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복도, 회의실, 식당, 복사기 앞에서 허둥대던 젊은 직원들, 잠시 잡담을 나누던 팀장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고 누군가는 꽃다발을 건넸다. 사진도 찍고 악수도 했다. 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꽃다발을 든 손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마치 손에 쥐고 있어야 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정수의 아침은 달라졌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러 나갈 필요도 없었다.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수정할 일도 없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 자유가 좋았다. 늦게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가끔은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읽었고 카페에 앉아 사람들 지나는 걸 구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는 시간으로 변해갔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넘기다 보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머릿속은 멍했고 옆자리에서 집중해서 책을 읽는 학생들을 보면 어쩐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등학생들이 때로 웃으며 지나갈 때면 그 웃음소리가 반가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는 점점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가슴에 쌓아두고 살았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때도 있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시죠? 뭐 잘 지낸다. 혹시 아프신 데는 없고요? 어디 아플 때가 있어야지. 잘 먹고 잘 자는데.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조만간 한번 내려갈게요. 대화는 길지 않았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몇 마디면 끝이었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정수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손에 남은 온기 같은 것이 금방 사라질까봐 괜히 전화를 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얘도 바쁘지. 나도 저 나이 땐 부모님께 자주 못 갔잖아. 그는 스스로를 이해시키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거실 조명이 희미해질수록 그의 가슴 한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조용히 부풀어 올랐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남긴 밥그릇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다. 찬장은 한동안 열지 않은 그릇들로 가득했고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반찬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식탁에 앉아 설거지가 쌓인 개수대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게 사는 건가?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귀에라도 들려주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TV를 켜고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 사이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왠지 시끄럽게만 느껴졌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는 조용히 창문 앞으로 걸어갔다. 동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규칙적으로 켜져 있었다. 어떤 집에서는 TV빛이 새어나왔고 어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딘가에선 아이 우는 소리가, 어딘가에선 밥 짓는 냄새가 창문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풍경에서 자기만 동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새벽 2시, 3시 시계 초침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곤 했다. 회사에서의 세월, 승진 경쟁, 성과 회의,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들에게 했던 냉정한 말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남은 건 혼자 사는 이 방 한 칸뿐인가. 그는 점점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정년 이후 제2의 인생이라는 주제가 나왔다. 누군가는 시골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귀농해서 텃밭을 가꾸며 산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바닷마을로 내려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정수는 화면을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결심을 했을까? 질투 같기도 하고 부러움 같기도 한 감정이 그의 가슴에 스쳤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그는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사진을 보게 되었다. 강원도 끝자락 작은 바닷마을의 사진이었다.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깔려 있었고 낡은 나무집 몇 채,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 그리고 방파제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노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고 있는데 시간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길게 눌러 저장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저기 가보고 싶다. 마음속에서 작은 생각이 하나 피어올랐다. 그 생각은 처음엔 아주 작고 미약했지만 며칠 동안 그 사진을 반복해서 보면서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정수는 결국 여행 가방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쓰던 낡은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오래된 여행 티켓과 사진들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사진 몇 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장씩 바라보았다. 젊은 날의 얼굴, 아내의 웃음, 어린 아들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 그 사진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 같았다.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가 진짜 저 때를 살아왔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래도 그는 사진 2장을 골랐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1장, 가족 셋이 함께 찍은 바닷가 사진 1장. 그리고 아내의 수첩을 가방 맨 안쪽에 넣었다.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몰라도 너랑 같이 가는 거다. 그는 가만히 수첩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정수는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는 길, 창밖에는 아파트 숲이 줄어들고 논밭과 산이 늘어났다. 버스 안에는 졸고 있는 사람들, 소곤소곤 얘기하는 사람들, 이어폰을 낀 젊은이들이 있었다. 정수는 창문에 기대어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버스가 긴 터널을 지날 때는 어둠 속에 자기 얼굴만 비쳤다. 그 얼굴은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2시간이 넘는 길이었다. 버스가 마지막 고갯길을 돌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푸른 선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옅은 띠처럼 보였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그것이 바다라는 걸 깨달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 수평선 위로 떠 있는 구름들. 정수는 창문에 더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다. 이게 진짜 바다구나. 예전에 여행 삼아 바다에 간 적은 있어도 그때의 바다는 잠시 보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짧은 휴식의 곳이었다. 이번은 달랐다. 이번의 바다는 어쩌면 그의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췄다. 그는 가방을 들고 내렸다. 발 아래로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 느껴졌다.
멀지 않은 곳에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다. 버스 정류장 옆에는 작은 슈퍼와 식당이 있었고 조금만 걸어가자 시장처럼 보이는 곳이 나왔다. 생선 비린내와 갓 끓인 국 냄새, 튀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몇몇 노인들이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수는 그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오늘부터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미리 알아두었던 원룸은 바다와는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작은 건물 2층에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다. 서울서 왔대요? 뭐 다 똑같지요. 사람 사는 건.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싱크대, 작은 가스레인지, 낡은 보일러, 좁은 화장실.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센지 파도가 높게 일렁이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그는 한참 그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에서 던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곳에서는 그 질문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 며칠 동안 정수는 그저 마을을 걸어다니며 보냈다. 아침에는 항구 근처를 산책하고 낮에는 시장을 둘러보고 가끔은 바닷가 바위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울서 왔다네, 나이 들어 여기 내려왔다네, 그런 말들이 돌았다. 그는 그 시선을 굳이 피하지도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인사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과의 첫 대화다운 대화는 시장에서 시작됐다. 그날 시장에는 갓 잡아온 생선들이 빙 둘러놓여 있었고 아주머니들이 분주하게 손질을 하고 있었다. 정수가 어디서 뭘 사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을 때 한 여인이 다가왔다. 짧은 단발머리, 굳은 살이 가득한 손,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운 사람. 그녀가 바로 김미선이었다. 처음 뵙지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예 뭐.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그분이구나. 서울서 혼자 내려왔다던 분. 어디선가 이미 얘기를 들은 눈치였다. 네.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했다. 미선은 그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뒤에서 김치통 하나를 꺼내와 내밀었다. 이거요. 혼자 사는 분들 반찬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여기선 그냥 이렇게 나눠 먹어요.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그의 손에 김치통을 쥐어주었다. 여기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말은 정수에게 이 동네의 규칙을 알려주는 짧지만 강한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밤 정수는 그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김치와 고기, 파, 마늘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다. 그 냄새는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이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 이 맛.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먹어왔던 밥과 국, 반찬의 맛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나 새삼 깨달았다. 혼자 사는 동안 편의점 도시락, 냉동식품, 국도 없이 김치에 밥만 비벼 먹던 날들이 스쳐갔다. 사람 냄새가 이런 거였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김치찌개를 다 비우고 나자 몸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김치찌개를 매일 끓여줬을 것이다. 그 생각에 잠시 슬펐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랜만에 조금 채워진 느낌이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고 항구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짐을 나르던 노인이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것이다. 정수는 서둘러 달려가 그를 부축해 병원까지 데려갔다. 그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정수를 조금씩 받아들였다.
서울 영감 힘 좋네. 그래도 사람이 순하네. 그런 말들이 정수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인정 같은 것이었다. 그는 어촌 창고 일을 조금씩 돕게 되었다. 상자를 옮기고 부표를 정리하고 창고 바닥을 쓸고 닦는 일. 몸은 힘들었지만 오늘도 뭔가를 했구나 하는 감각이 좋았다. 그 피로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깊어지자 바닷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아침 항구에 서 있으면 손끝이 금방 시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숨이 공기 중에서 흩어졌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도 손을 비비며 그는 말했다. 그래도 살아있는 느낌이네. 몸이 익숙해질 즈음 마음은 또 다른 이유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마을 회관에서 술자리가 열렸다. 고기를 구워 나누고 막걸리를 돌려 마시며 웃음소리가 오갔다. 정수도 초대를 받았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과 생활 이야기가 이어졌다. 서울은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며? 여기 집 다 합쳐도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될걸.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술이 몇 잔 돈 뒤 누군가 말했다. 근데 정수 형님은 서울에서 뭐 하시다가 내려왔어요? 그냥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회사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누군가가 슬쩍 끼어들었다. 사장 비슷한 거 했다며요. 직원들 많이 잘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회사 구조 조정, 성과가 낮은 사람들을 내보내야 했던 날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끝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내 자리, 내 책임, 내 성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벌 받는 시간 같기도 합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술자리는 조금 무거운 공기 속에서 끝났다. 정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항구로 향했다.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은 얼굴을 파고들었다. 방파제 끝에 앉아 검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벌을 받는 중인가? 아내를 떠올리며 말했다. 여보 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살아남으려고 남을 밀어낸 사람이었을까? 파도 소리가 대답 대신 돌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눈가를 스쳤고 눈물인지 눈발인지 모를 것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타고 내려왔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껏 울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며칠 뒤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 찾아왔다. 바람은 거칠고 파도는 방파제를 세차게 때렸다. 하늘은 낮인데도 어두웠다.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와 외쳤다. 큰일 났어요. 준호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어촌계 막내 28살 준호였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이 날씨에 나가면 같이 휩쓸린다니까. 좀 잠잠해지면 하지만 바다는 쉽게 잠잠해질 기세가 아니었다. 그때 정수가 말했다. 배를 띄웁시다. 지금 안 나가면 늦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은 누군가 나가야 합니다. 결국 한 명이 더 남아 함께 배에 오르기로 했다. 작은 배가 거친 파도 속으로 나아갔다. 비와 눈이 섞여 얼굴을 때리고 파도는 배를 들었다 놨다 했다. 정수는 이빨을 꽉 깨물고 노를 잡았다.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얼굴과 함께 예전에 자신이 내보냈던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서너 번의 큰 파도를 버티고 나자 멀리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부표에 한 손을 겨우 걸친 채 몸이 절반쯤 물에 잠긴 준호였다. 정수는 소리쳤다. 준호야, 버텨. 배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그는 몸을 내밀어 얼어붙은 손으로 준호의 옷깃을 붙잡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다. 힘을 다해 끌어올리자 준호의 몸이 배 위로 넘어왔다.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정수는 자기 점퍼를 벗어 덮어주며 말했다. 숨 쉬어 이놈아. 항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울며 달려나왔다. 정수 형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준호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정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내려온 영감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정수 형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 안에는 고마움과 존중, 그리고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정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그 말이 가슴 깊이 따뜻하게 파고드는 걸 느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날씨가 풀리자 마을에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작은 풀들이 올라오고 갈매기 울음소리도 조금 부드럽게 들렸다. 어느 날 정수는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를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저곳을 한번 고쳐볼까. 오래 쓰지 않아 먼지가 가득하고 문짝은 사가 있는 작은 창고였다. 사람들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정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여기를 사람들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돈을 벌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이 마을에 누구나 잠시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는 어촌계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창고 혹시 쓰실 계획 없으십니까? 그거? 허물자니 돈 들고 그냥 두자니 아깝고 그런 거지. 제가 한번 고쳐봐도 되겠습니까? 고치긴 뭘 고쳐. 힘만 들지. 손이 좀 가더라도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책도 좀 놓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회장은 그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웃으며 말했다. 안 쓰는 창고니까 고치겠다면 고쳐봐요.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그렇게 정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창고 안을 비우는 일부터 시작했다. 낡은 통, 부서진 그물, 썩은 나무 상자들. 그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그것들을 밖으로 옮겼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닦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왠지 창고 안의 묵은 것들과 함께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도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궁금해했다. 서울 형님, 거기다 뭐 하려고? 그냥 사람들 와서 쉬었다 가는 곳. 쉬었다 가는 곳. 예. 받아보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미선도 도와주기 시작했다. 혼자 다 하다가 허리 나가요. 그녀는 말보다 몸이 먼저였다. 함께 쓸고 닦고 나무를 붙이고 벽을 칠했다. 둘은 일을 하면서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쉬는 사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몇 주가 지나자 창고는 차츰 새로운 모습을 갖췄다. 낡은 문에는 새 손잡이가 달렸고 벽은 하얗게 칠해졌다. 바닥은 나무판을 정리해 깨끗해졌고 작은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수는 서울에서 가져온 책들을 상자에서 꺼냈다. 소설책, 에세이, 시집들. 특별한 책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을 견디게 해준 문장들이었다. 그 책들을 선반 위에 정성껏 꽂았다. 그리고 작은 나무 간판 하나를 만들어 문 옆에 걸었다. 바람 책방. 이름을 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바다, 파도, 석양 같은 말들도 떠올랐지만 그는 결국 바람을 골랐다.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고 때로는 차갑지만 때로는 따뜻하고 사람을 쓰다듬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존재. 마음과 닮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문을 여는 첫날 정수는 보리차를 끓여두었다. 누가 올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은 내어주고 싶었다. 첫 손님은 역시 미선이었다. 안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 그녀는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앉아서 바다 보면 참 좋겠다. 정수는 웃으며 차를 내어주었다. 돈은 받습니까?
미선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안 받습니다. 그냥 쉬었다 가시면 됩니다. 정수 씨만 손해 아닌가요? 손해일까요? 저도 여기 앉아 같이 쉬는데요. 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상한 양반이네. 며칠이 지나자 바람 책방에는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시장 일을 마친 아주머니들이 들러 차를 마시고 갔고 어르신들은 허리 아프다며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 돌아갔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읽으며 깔깔 웃었다. 관광객들도 몇 명 소문을 듣고 찾아와 사진을 찍었다. 정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잠깐이라도 숨 쉴 틈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느 비 오는 날 책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바다는 흐릿하게 비에 젖어 있었다. 정수는 아내가 좋아하던 시집을 펼쳤다. 페이지 한켠엔 아내가 적어둔 짧은 메모가 보였다. 이 부분 참 좋다. 나중에 또 읽고 싶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찡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미선이 들어왔다. 비 오는 날 혼자 있으면 괜히 쓸쓸하잖아요. 그녀는 젖은 우산을 털며 웃었다. 둘은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아들을 떠올렸다.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웬일이세요 갑자기. 그냥 내 목소리나 좀 들으려고. 정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을 그대로 꺼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 바닷가에 내려와 있다. 좀 쉬고 있다. 바닷가요? 언제요? 좀 됐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알면 신경 쓸까봐. 너도 바쁘잖냐? 한숨 같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조만간 그쪽 한번 내려가도 돼요? 그래. 와라. 이번 달은 좀 힘들고 다음 달쯤 시간 내볼게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이나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온다고 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마침내 아들이 내려오는 날이 됐다. 정수는 아침부터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털고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손은 주머니 속에서 계속 움직였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아버지. 아들이 손을 흔들었다. 왔냐? 가까이서 보니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워진 얼굴이었다. 둘은 잠깐 어색하게 서 있다가 정수가 먼저 말했다. 여기가 내가 사는 동네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바람 책방으로 향했다. 책방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들은 놀란 눈으로 둘러보았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와, 이런 거 하는 줄 몰랐어요. 아들은 책장을 훑다가 엄마가 좋아하던 시집을 발견했다. 엄마가 좋아하던 시집이네. 그래. 내 어릴 때 엄마가 그 책 읽어줬지. 둘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아버지, 여기 참 좋네요. 아들이 말했다. 그래. 내가 좋으면 나도 좋다. 말이 길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해가 기울고 아들이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가끔 여기 와도 돼요? 그래. 언제든 와라. 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걸렸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안심돼요.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난 이제 그렇게 혼자는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마을 사람들, 미선, 아이들,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들어있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정수는 책방 문을 닫고 바다로 걸어나갔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옷깃을 스쳤다. 그는 바다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쯤은 용서해도 되겠다. 지난날의 선택들, 밀어냈던 사람들,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만 바라보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남은 날들에 무엇을 채울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바다는 오늘도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정수에게 조용한 응원처럼 들렸다. 늦었다고 느낄 때 바람은 항상 다시 분다. 인생 후반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바람이 남아있다. 박정수라는 한 남자의 바다 마을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만 어쩌면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삶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